이제부터는 두 번째 챕터 역량 탐색하기 단계로 넘어갑시다. 분야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인문, 예술, 공학, 마케팅 각각의 영역에서 역량을 향상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문학 분야를 먼저 알아볼게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는 기획 개발 단계에 속하고 아이템 도출에 도움이 됩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문명을 탐구하는 분야인데 우리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욕망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의, 식, 주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소재이지요. 각각의 사례를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는 요즘식으로 바꾸면 패션이 되겠지요. 대표적으로 밀라논나 채널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밀라노에서 유학한 디자이너, 한국 패션 업계를 이끌었던 문화 코디네이터, 화려한 소식이 붙은 이분이 2019년 10월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유학했던 밀라노라는 지역명과 이탈리아어로 할머니를 뜻하는 논나를 합친 밀라논나라는 제목으로요. 흔히 패션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지지만 자신의 경험과 전문적 식견의 바탕을 둔 이분의 코디네이션이 여러 세대와 계층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식은 음식문화 콘텐츠가 해당합니다. 정말 여러 유튜버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요식 기업인이자 요리 연구가인 백종원의 채널 백종원의 요리 비책을 권합니다. 이 채널이 유명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영상 표현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미리 보기 화면의 디자인을 살펴보세요. 아주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본 내용에서도 자막을 활용하는 방법, 적재적소에 클로즈업하는 영상 표현 방법 등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주는 주거지, 즉 집 혹은 방에 대한 내용이 해당하죠.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간 활용법, 집 꾸미기 아이템 소개 등등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제정책 등도 포함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오늘은 채널을 추천합니다. 특별히 자극적이지 않고 크리에이터가 출연하지도 않지만 좋은 콘셉트를 기획하여 주목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자막으로 대사를 대신하는 방법에 주목해 보세요. 초보 크리에이터 중에는 생각보다 부끄럼쟁이들이 많아요.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 목소리가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이 좋은 대안이 될 겁니다. 다음은 역사, 그리고 문화 콘텐츠 작품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분야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인류 문명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인문학과 긴밀하게 연결되고요. 방향만 잘 잡으면 소재는 무궁무진하다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사례를 살펴보지요. 먼저 제가 이미 몇 번 언급했던 이동진의 파이아 키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화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아니라 교양이 집사라는 이름의 섹션에 주목해 주세요. 이동진은 영화 평론가이자 어마어마한 독서가입니다. 그만큼 교양도 넓고 깊지요. 그래서 자신이 읽은 책을 토대로 역사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책을 읽었다라는 사실. 인문학 관련 콘텐츠 제작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지식을 더 많이 알지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문가들이 가지지 못한 기획력과 창작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꾸준하게 공부해서 어느 정도 지식만 갖추면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해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태도예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척,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도 잘 모르는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시청자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자세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에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분명히 밝히고요. 그러면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겠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영화 리뷰를 연재하는 라이너의 컬처 쇼크입니다. 영화를 다루는 유튜버는 많지요. 하지만 라이너는 누구보다 유튜브 문법에 가깝습니다. 여기 예시로 든 이미지처럼 거침없이 비판합니다. 영화를 소개하는 기존의 TV 프로그램들이 너무 야박한 평가는 자제하는 반면 라이너는 서슴치 않고 돌직구를 날리지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시청자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었고 그로 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비판은 비난과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비난은 감정적 대응이고 비판은 논리적 접근이지요. 무엇보다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설득해야 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출판사에서 자신들의 책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대표 사례로 세계문학 전집을 발행하고 있는 민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하나의 작품 혹은 한 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삼아서 짧게는 10분, 길어도 30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소개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담당할 수 있는 일이니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 그리고 성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친숙한 소재이니만큼 공감의 여지가 크지요. 창작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제작이 수월하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아일랜드 트래블러 채널의 제주 여자가 고른 제주 찐 맛집 탑 20과 같은 콘텐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성장은 누구나 추구하는 가치이지요. 사회적, 경제적 성공이 아니더라도 이왕이라면 내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꾸준하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주제를 다룬 콘텐츠는 차고 넘치지요. 그 중에서 교육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것도 많고요. 특히 한국판 테드를 표방하는 세상을 바꾸는 15분, 줄여서 세바시 강연 영상 중에는 도움이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관련 채널을 살펴보시길 권해요. 그런데 성장이라고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 강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많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도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제시한 다이어리 작성법처럼 도전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성공하면 그 자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실패해도 그것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부분부터 일단 시작하세요. 다음은 예술과 관련된 역량입니다. 앞서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즉 스토리텔링과 영상 미학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같은 소재라도 어떤 방식으로 풀어놓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가치는 전혀 달라지지요. 자세한 방법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차차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야기의 요소를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주로 소설 부분에서 배웠는데요. 소설의 3요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주제, 구성, 문체라고 배웠어요. 주제는 작가가 전달하려는 의도이고 구성은 작품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이를 다시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해서 인물, 배경, 사건으로 구분했죠. 여기에서 배경을 다시 나눠 시간 배경과 공간 배경으로 구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또 문체는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문장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설이 아니라 유튜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를 문체보다는 스타일이라고 호칭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러한 뼈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에 적용됩니다. 소설에도 적용되고 영화에도 쓰이고 유튜브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 유튜브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을 주제, 구성, 스타일로 나눠서 살펴보는 연습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나아가 구성을 다시 캐릭터, 배경, 사건으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더욱 좋고요. 일단 다른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요소별로 나눠서 감상하는 연습부터 진행하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직접 스토리텔링을 창작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미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유튜브 콘텐츠는 멀티미디어적 속성을 가진다. 그리고 시청자를 고려해야 한다. 멀티미디어라는 건 여러 매체를 함께 다룬다라는 뜻인데 주로 시각과 청각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영상을 만들고 청각적으로 거부감이 없는 사운드를 입히면 일단 합격점. 그걸 기반으로 개성이 표현되는 것이죠. 시청자를 고려한다는 건 지나치게 현란한 기교를 부리거나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콘텐츠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청자가 쉽게 보고 느끼고 파악해야 동감도,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내용을 유튜브에 적용해서 살펴봅시다. 시청자가 우리가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를 감상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미리 보기입니다. 예전에는 엄지손톱만한 이미지라고 해서 썸네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환경이 변해서 미리 보기로 부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소개하는 간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시선을 끌어야 합니다. 물론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각자 구상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적합한 이미지 편집 방법을 찾으려면 시장 조사가 좀 필요하죠. 자신이 추구하는 영상과 비슷한 콘텐츠를 두루 살피다 보면 마음에 드는 미리 보기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따라 연습하면 큰 도움이 되죠.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들 때 주의할 부분은 너무 빽빽하게 채우지 말고 카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백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잡하기보다는 단순한 것이 좋아요. 그래야 시각적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촬영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관련된 책들을 좀 더 읽어보면 실천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된다 김매주의 유튜브 영상 만들기가 아주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읽어보시길 권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비 구매는 서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비부터 마련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반증이겠죠. 일단 가지고 있는 장비로 시작하고 필요할 때 차근차근 구매하시기를 권합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B급 영상 콘텐츠입니다. 영화, 드라마, 그리고 CF처럼 멋진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소 허술하게 보여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동영상 크기를 풀 HD 사이즈로 맞춰주기는 건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막과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편집 방향은 콘텐츠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 각자의 콘텐츠 기획이 끝나면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막은 가급적 권장해요. 물론 자막을 넣으면 작업량이 늘어납니다. 제 강의 영상도 자막이 있으면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넣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콘텐츠는 보다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가급적 자막을 넣어주시기를 권합니다. 영문 자막을 함께 넣으면 외국 시청자도 볼 수 있으니까 더욱 좋지요. 하지만 오류가 생기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니 가능한 사람만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학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편집 프로그램이나 장비 활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당장 유튜브를 검색해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좋으니 일단 시청하고 따라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시작하기 전엔 두려움이 큰데요.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참고할 분야는 먼저 영상 편집이 가장 중요하겠고 장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촬영 방법 정도만 훑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상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잘 적응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어서 꼭 유료가 아니더라도 품질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왕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각 지자체마다 관련된 기관이 있으니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라고 교육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수강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참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케팅은 전략 수립과 연관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넓은 안목을 갖춰야 세상과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를 통해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튜브 채널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요. 몇 가지 참고 자료를 안내하겠습니다. 소비자 동향 변화는 언제나 중요하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 트렌드가 우리 사회의 흐름을 예측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자료가 있는데 유튜브 채널 중에는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경제에 대한 공부도 필요한데요. 쉽지 않은 분야이기는 한데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손에 잡히는 경제가 매일 공부하기 적합합니다. 일단 분량부터 30분 정도로 길지 않아요. 공부량이 많지 않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통학 시간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에 대한 이해라면 인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먼저 심리학 관련 콘텐츠부터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TV를 볼 때도 이왕이라면 남들과는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뉴퀴즈 온 더 블락이라는 주로 보는 편이고요. 특정 분야 전문가가 심도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는 프로그램도 활용도가 높지요. 가령 대화의 희열 같은 프로그램이죠. 결국 인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는 당연합니다. 세상의 모든 콘텐츠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편 한국관광공사의 유튜브 채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처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생활 공간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여러 콘텐츠와의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범 내려온다 인 서울 그리고 머드맥스 같은 콘텐츠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됩니다. 매년 11월 중순이 되면 내년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이 발간됩니다. 정말 종류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트렌드 코리아, 라이프 트렌드, 밀레니얼 G세대 트렌드, 트렌드 노트 등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매년 한 권 정도를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 책 발간 직후에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 유튜브 콘텐츠가 발표되니 시간이 없으면 그것들을 시청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책으로 읽는 편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특히 트렌드는 다소 낯선 분야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트렌드는 우리 사회의 민감한 변화를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보다 이론과 실제가 함께 요구되죠. 즉, 이론을 공부하는 일과 현상을 관찰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현상에 대한 관찰은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니까 별도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트렌드의 기본적인 이론만 살펴볼게요. 먼저 트렌드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트렌드는 어떤 사상, 행동,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성을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이 유형을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이러한 현상이 30년 이상 지속되면 문화가 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 것으로 고착된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이보다 조금 짧게 10년 정도 영향을 주는 변화는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요. 공동체의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보다 규모가 작은 것이 트렌드입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사회 전체는 아니고 일정 범위의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동조하는 현상입니다. 소비 가치의 변화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주로 다루는 대상입니다. 더 기간이 짧은 현상으로는 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for a day, 그러니까 하루 동안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정말 하루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급속도로 바뀌는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실제는 짧으면 한 시즌, 길면 1년 정도 이어지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유행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잠깐 유행하는 현상입니다. 범위도 넓지 않아서 소수의 소비자만 동조하고요. 변화보다는 조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강의의 내용까지 해서 기본적인 이론은 대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습이 시작됩니다. 먼저 각자의 주력 분야를 찾는 설문조사가 시행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 창작 분야를 모색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습 진행과는 별도로 필요할 때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하는 이 강의가 우리의 인식을 넓히고 창작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